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면서 어느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일명 달인이라고 소개되거나 장인 정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연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한 가지 일을 몇 년이나 계속할 수 있지? 늘 경탄했죠.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놀랍게도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거겠죠. 어린 시절 첫사랑과 결혼한 저는 매일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은 저를 오래 알았던 만큼 때로는 친구처럼 재밌고 때로는 든든한 배우자가 되어주었죠. 다들 첫사랑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할머니 손에 자랐고 저는 직계 가족이 없었기에 결혼식은 초대된 사람도 없고 화려한 예식도 없었어요. 예전에 물 떠놓고 결혼한다는 말 있잖아요. 저랑 남편이 그런 경우였어요. 화려한 예식장도 눈부신 드레스도 멋진 턱시도도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그런 것들은 필요 없었죠. 거의 평생을 알고 지낸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함께한다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할머니는 저희 결혼식을 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이 없는 저에게 유일하게 곁에 있어준 어른이었는데 마치 마지막 소원처럼 결혼식을 보시고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게 남편은 하나뿐이던 가족을 떠나보내고 저는 외롭게 자랐고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는 게 절실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도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새로운 가족이 찾아오기 힘든가 보다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하는 저에게 농담을 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우리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가족 없이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자식 욕심이 있었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금방 임신해서 아이를 셋이나 더 낳을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결혼했으니까요. 금세 시끌벅적한 가족을 꾸리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초조해졌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더욱 임신하기도 어렵고 아이 낳기도 어렵다는데 이대로 정말 영영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저를 다독여줬어요. 괜찮다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서로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 남편의 말에는 더 큰 힘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의 말을 들으면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저는 남편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10년 가까이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긴 세월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보, 화장실에 있던 저를 향해 무슨 일이냐고 급하게 뛰어온 남편에게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잠시 눈앞이 흐려진 것처럼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눈을 가늘게도 떴다가 크게도 뜨더니 이내 테스트기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두 줄이면 그거지? 맞지? 지금 이거 당신 임신했다는 거지? 맞지? 우리 아기 생긴 거지? 그때 알았어요. 남편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냐면서 눈물을 보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알았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지면서 약간은 미안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차마 같이 걱정하거나 힘들어하지도 못하고 옆에서 저를 응원하고 다독여주면서 자신의 슬픔은 꾹 참고 넘겼을 테니까요.
이렇게 한껏 들떠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동안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줘서 고맙기도 했어요. 며칠 후 저희는 함께 병원을 방문했고 역시나 검사 결과 임신이 확실했어요. 10달을 정말 애지중지했어요. 더워도 찬물 한번 시원하게 마신 적이 없었죠. 없는 형편이지만 어디서 위인전집과 몬테소리 동화 시리즈를 구해서 밤마다 아이에게 읽어주기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줄이면서 대신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서 투잡을 뛰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잠이 들기 전 꼭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곤 했어요. 늦은 밤 남편이 배에다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인기척에 잠깐 깼었던 잠도 금세 다시 들고는 했죠. 아이를 갖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지난 세월, 남편의 말들로 힘을 얻고 안정을 찾은 것처럼 10개월의 임신 기간도 덕분에 잘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개월이 지나갔어요. 우리 아이 만날 생각에 10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나 세월아 내월아 흐르지 않는 것 같았는데 또 어느새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시간 참 빠르게 지났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정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남편과 저는 걱정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략적인 날짜만 정해진 상태다 보니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몰라 늘 노심초사하게 되더라고요. 출산을 하는 순간까지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에 지레 겁을 먹어서 더 불안하기도 했어요. 출산을 앞두고 혹은 아이를 낳으면서 잘못된 산모들의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기 전까지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부디 제발 소중하게 품어왔던 우리 아이를 저희 부부가 건강하게 안아볼 수 있기를 매일 열심히 빌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몸에서 뭔가 팍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양수가 터진 거였죠. 남편은 일하러 나가서 아직 오지 않은 때라 집에 메모를 남기고 옆집에도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한 이후부터 거의 10시간을 꼬박 진통을 한 뒤에야 이른 아침 아이를 안아볼 수 있었어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인내를 동반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기나긴 진통 동안 아픈 것은 물론이고 저도 아이도 무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불안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진통 시간이 너무 긴 것은 아닐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까, 이런저런 걱정과 기절할 것 같은 고통에 눈앞이 아득해졌죠.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것 같았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이 부르는 목소리에 다시 이 악물고 힘을 주고는 했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처음으로 아이를 안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봤던 아이들은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가끔 드라마에 갓난 아기라고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죠. 실제 막 태어난 아기는 그동안 드라마에서 봤던 것과 달리 너무 작고 말라서 안고 있어도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진짜 깃털 같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혹시나 부러질까봐 세게 안지도 못하고 살며시 감싸 안은 팔로 조용히 숨소리를 들어봤어요. 10달 동안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숨쉬던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와 제 품에 안겨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거든요. 늦은 밤 바로 병원으로 온 남편도 저와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긴 시간을 잠도 못 자고 같이 곁을 지켜준 남편 역시 아이를 처음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기가 이렇게 작은 거였어. 너무 작다. 너무 작고 가벼워. 그런데 벌써 예쁘다. 아들인데도 당신 닮아서 코가 오똑하니. 벌써 미남인데 여보 고생 많았어. 고마워.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은 아이와 저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부인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다면서 웃음을 지었어요. 덕분에 눈물바다가 될 뻔했던 병실은 잠깐 웃음이 번졌죠. 사랑하는 남편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마침내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졌죠. 내가 가장 사랑하던 유일한 가족이 이제는 둘로 늘어난 거예요. 세상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남자가 또 생긴 거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남자와 앞으로 몇십 년 남은 삶 동안 매일 더 행복해야지 결심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기다린 아이를 보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던 걸까요? 가족들과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겠다는 제 욕심에 하늘이 벌을 준 걸지도 몰라요. 그날은 사랑하는 아들의 첫 생일이었어요. 돌이라고도 하죠. 어차피 부를 가족들도 없어서 장소를 대여하거나 한정식집을 예약하진 않았어요. 대신 사진관에서 큰 마음 먹고 찍어서 액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유독 기운이 없어 보이는 남편을 위해 예전부터 좋아하던 잡채랑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첫 생일이니 기분은 내야겠지 싶어 동네 빵집에서 작은 케이크도 하나 샀어요.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 떡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집 근처 떡집에서 백설기를 사서 이웃집 몇 군데에 돌렸죠. 지난번에 사둔 즉석 카메라로 부족한 많은 상차림이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아들을 잔뜩 찍었어요. 형편상 금반지도 하나 없어서 가진 돈 긁어 모아 겨우 은팔찌 하나를 채웠어요. 제대로 된 돌상도 아니고 돌잡이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저랑 남편 몇몇 이웃분들 뿐이지만 괜찮았어요. 누군가 보기에는 너무 작고 소소해서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잔치를 마무리하면서 넉넉히 만든 음식은 나눠주고 서로 일손을 보태며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다 같이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문을 열려고 하니 무언가에 걸렸어요. 문틈 사이로 보니 화장실 안쪽 바닥에 남편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문 앞에 쓰러져 있어서 걸리면서 열리지 않았던 건데 그런 남편은 제가 소리쳐서 부르고 좁은 틈으로 팔을 뻗어서 흔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문틈 사이로 계속해서 손을 뻗어 남편을 깨우려고 애썼고 그 사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아이는 울고 이웃분들이 달래주고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어요. 제가 남편을 깨워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착하면서 애쓰는 사이 다행히 이성적인 이웃분이 대신 119에 신고를 해주었더라고요. 얼마 후 구급차가 들어오고 그 사이 살짝 의식을 찾은 남편은 들것에 눕자마자 다시 정신을 잃은 채로 응급실까지 실려갔어요. 아이는 이웃에게 맡기고 검사 결과를 초조하게 대기를 하면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선 간단한 검사만 진행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추가 검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검사를 받고 다시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 사이 일어난 남편은 그냥 필요해서 그런 것뿐이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웃어 보였죠. 이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잔뜩 굳은 표정의 선생님 얼굴을 보니 작은 문제는 아니구나 싶었죠. 그래도 별일 아니기를, 그냥 선생님의 원래 표정이 무뚝뚝한 것이기를 바랐어요. 다발성 골수종으로 의심됩니다. 현재 상태가 꽤 심각해요. 그동안 이 몸으로 어떻게 견디셨어요? 마디마디가 아프고 통증이 장난 아니었을 텐데 자주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을 수도 있고 제가 봤던 환자들 중 아주 심각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젊은 분들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에서 오지 않는데 우선 항암 치료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 나이대에는 거의 50%로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증세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그 확률보다 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치료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으니 일단 항암부터 들어가 봅시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항암이라니,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죠. 저희 남편이 그런 치료를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요즘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 낳고 일도 늘어서 그런 거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 몸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니 내가 남편에게 너무 무심했나 싶기도 하고 늦은 나이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일을 줄인 사이 혼자 고군분투하느라 생긴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모든 게 마치 다 제 탓인 것 같고 잘못인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후 입원을 해서 집중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 상황에서도 남편은 여유를 잃지 않았어요. 야, 항암 치료라니 무슨 드라마 주인공 같다 그치? 왜 텔레비전에서 보면 얼굴 하얘지면서 막 창백하고 가녀리게 변하던데 나도 그러려나? 보니까 다들 흰색 도톰한 모자 같은 것도 많이 쓰던데 우리도 하나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참, 누가 보면 나 죽으러 가는 줄 알겠네. 얼른 나으려고 치료받으러 가는 건데 표정이 왜 그래? 괜찮아. 내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도 하루 이틀이면 다 낫는 건강 체질이잖아. 치료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 안에서 나쁜 거 싹 빠져나가고 건강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믿지? 그렇게 치료를 위해 짐을 싸서 집을 떠난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입원한 이후 8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힘들고 긴 항암 치료 끝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병원에서조차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병원은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해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 집으로 보낸다는 것을요. 남편은 오히려 편하고 익숙한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좋다며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빨리 병이 나을 것 같다고 웃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조차 저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지 놀라웠죠.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집에 와서 다 낫는 건가 싶은 기대를 하기도 했어요. 원래 아픈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기운을 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였나 봐요. 그날은 갑자기 몸이 멀쩡해진 것 같다며 아이랑 같이 집 근처 시장도 다녀오고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를 재우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이미 제 곁을 떠났더라고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너무 비현실적이라 믿어지지도 않아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낯선 상황에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남편의 관과 사진을 보면서 제발 꾸미기를 몇 번이나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아무리 힘을 줘서 꼬집어도 마음의 아픔이 더 커서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 남편과 둘만 남았었는데 이제는 저랑 아이만 남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당장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지만 저보다 더 크게 울면서 보채는 아이를 보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남편을 떠났지만 저에게는 아직 돌봐야 할 가족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는 제 삶은 참 순탄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다니며 빚이 많이 생겨 몇 달간 밀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고 기차역 근처 고시원 같은 좁은 방 하나를 빌렸어요. 공용 화장실에 부엌도 없고 곰팡내의 바닥에는 냉기가 돌았지만 다른 선택권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역 바로 앞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의 배려로 식당 안쪽 쪽방에 아이를 두고 일할 수 있었죠. 얼른 돈을 모아서 우리 아이 보일러가 되는 따뜻한 방에서 재우고 싶은 꿈만 꾸면서 말이죠. 그래도 꼬박 1년을 열심히 하니까 병원비도 거의 갚을 수 있었어요. 이제 남은 빚 얼른 다 갚고 돈을 모으면 멀쩡한 방 하나는 월세로 돌아갈 수 있겠다 꿈에 부풀었죠. 아이는 어느새 3살이 되어 식당 앞에서 놀고는 했어요. 창문으로 아이가 잘 보이는 위치였고 직원들이나 손님들도 우리 애를 다 알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을 정신없이 마무리하고 내다봤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방에 있나 싶어서 가보니 거기에도 없었어요. 사장님이랑 직원들, 손님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다들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식당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식당이 옆바로 근처라 기차 다니는 게 궁금해서 안으로 들어갔나 싶어서 가봤는데 거기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3살짜리 아이가 가봤자 멀리 가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볼 수 있지 싶었죠. 동네를 다 뒤졌는데도 보이지 않아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실종아동 신고를 하고 혹시나 식당에 왔을까 싶어서 갔다가 집을 찾아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또 가봤지만 여전히 그 어디에도 저희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을 찾고 또 찾아도 아이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경찰에서도 별다른 소식이나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그 후로 미친 여자처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아이 이름을 부르고 비슷한 또래 애가 지나가기만 해도 멈춰 세워서 얼굴을 확인하곤 했어요. 그렇게 거의 반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경찰은 아무 소식도 찾지 못했고 저 역시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아이를 봤다는 사람조차 나오지 않았죠. 옆바로 앞 식당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 보니 저는 그 주변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식당 주변과 기차역 안까지 몇 번씩 아이를 찾아 뒤지고 또 뒤졌어요. 어느새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다 못해 뭉개지고 있었어요. 원래 일하던 곳 말고 근처 기사식당에서 밤부터 새벽까지 추가로 근무를 했어요. 그렇게 2년을 먹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이 악물고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모은 돈으로 제가 일하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그 식당을 샀어요. 원래는 역 앞에 있는 저렴한 곳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일했던 식당에서도 가게를 정리하려던 타이밍과 잘 맞았어요. 그리고 제 사정을 아는 사장님께서 형편이 어려운 것도 다 아시니 저렴한 금액으로 가게를 넘겨주었죠. 아이 꼭 찾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잃어버렸던 역 앞의 식당에서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메뉴가 분식집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다시 전단을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어요. 광고를 넣을 수 있다는 곳에도 아이를 찾는다는 내용을 실었죠. 그런데 매달 전단을 만들어 붙이고 제보를 받을 때마다 전국 곳곳으로 달려가다 보니 분식집에서 얻는 수익만으로는 메꿀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계속 전단과 광고에 돈을 쓰다가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자금도 부족해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찾는 것을 완전히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묘수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가 만든 김밥에 아이 이름을 붙이는 거였어요. 초원 김밥. 보통 원조 김밥이라고 해서 팔던 다른 집 김밥 메뉴인데 저는 잃어버린 아들 이름을 붙였죠. 혹시나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듣고 알아채거나 아이를 아는 사람이 알아봐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 김밥을 찾을 수 있도록 거의 재료값만 받는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제 김밥을 구매하고 그 이름을 알아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죠. 그리고 그 김밥을 구매하는 사람마다 하소연하듯 제 사연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감기에 걸려서 목이 쉬고 편도염으로 말을 하기 힘들어도 구구절절 아이의 이름부터 인상착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등을 쉼없이 이야기했어요. 김밥을 팔기 시작한 이후에도 어려운 일들은 많았어요. 재료값만 받은 수준으로 팔다 보니 마진이 거의 없어서 그 김밥은 아무리 많이 팔려도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절대로 그 김밥은 없앨 수 없기에 저는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에는 설거지 일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역 앞에서 분식집을 정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게와 김밥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였죠. 그렇게 설거지 아르바이트에 가게를 옆집에 맡겨두고 파출부도 뛰었어요. 밤에 하는 일을 찾으려고 단란주점 같은 곳에서 과일 한 주 자르는 일도 하고 새벽에는 선식을 배달하는 일도 했어요. 어떻게든 가게에서 우리 아들 김밥을 계속 팔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이름과 사연을 제발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알아주기를, 그래서 작은 실마리라도 던져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랐어요.
그렇게 꼬박 30년이 지났네요. 저희 분식집은 그동안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나서 이제 매출 걱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분에 넘칠 정도로 돈을 벌었죠. 하지만 그 사이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서 더 이상 심장이 나만하질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퍽퍽 치다 못해 갈비뼈가 다 부러져 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돌아오질 않더라도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다는 작은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랐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하루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라도 제발 알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요. 어떨 때는 차라리 죽었다는 소식에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러면 이 기나긴 기다림을 그리고 피를 마르는 고통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생사도 모르니 저는 막연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아이를 찾아 헤매면서 늘 헛된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내내 김밥의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으면서 말이죠. 30년을 한자리를 지키면서 기나긴 우여곡절 동안 저를 돕겠다고 나서주는 손님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바로 옆가게 사장님들 도움이 컸어요. 제 또래 부부였는데 남편이 얼마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게를 내놓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분들도 제 옆자리에서 거의 15년 가까이 운영했던 분들이라서 아쉬움이 매우 컸어요. 사장님 아들 꼭 찾을 거예요. 왠지 그런 느낌이 와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촉이 정말 좋거든요. 웬만한 일은 다 제 느낌대로 해서 맞았는데 이번에도 느껴져요. 꼭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희망을 잃지 말아요. 그동안 같이 장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이웃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사장님도 꼭 행복해지기를 바랄게요. 고마워요. 몸조리 잘하고 두 분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몇 달 후 가게는 공사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이웃이 들어올까 궁금했는데 굉장히 젊은 남자가 카페를 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직접 만들었다면서 빵을 구워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공사하느라 너무 시끄럽죠. 이제 일주일 정도만 더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어머 무슨 새로 가게 들어오려면 어차피 공사는 필수인데요.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빈 가게 보면서 맨날 쓸쓸했는데 그래도 새로 이웃이 온다고 하니 오히려 좋은 거려. 앉아요. 앉아 내가 먹을 것 좀 챙겨줄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 김밥이랑 떡볶이는 내가 진짜 자신 있거든. 여기서만 30년을 이것만 팔았으니 맛은 보장이야. 안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 우리 집에 먹을 거 가지고 오는 사람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지. 그럼 간단히 요기할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마음씨 고운 청년의 친절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싱글벙글 김밥과 떡볶이를 준비했어요. 청년은 가게를 찬찬히 훑어보면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단무지랑 젓가락을 준비해서 뒤를 돌아보니 청년이 메뉴판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 왜 그래? 총각 죄송해요. 창피하네요. 부끄럽네. 그게 아니라 저기 천원 김밥 이름이 참 좋아서요. 아 저거 그치 저게 우리 아들 이름이거든. 내가 10년을 간절하게 바라서 낳은 소중한 내 아들 이름 고를 때도 며칠을 밤을 새웠는지 몰라. 우리 아들 이름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운 거야. 네. 너무 예뻐서 그만 좋겠어요. 아드님은 이렇게 맛있고 정성스러운 김밥에 이름도 붙여주는 훌륭한 어머님이 계셔서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 아들도 저 김밥 이름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왜요? 아드님이 싫어해요. 저는 제 이름이 있는 김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원래 이름도 초원일지도 모르거든요. 어머 진짜 근데 모르는 건 뭐야?
저를 키워주던 부모님이 알고 보니 제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랑 연 끊은 이후로 20대 중반쯤 먼저 돌아가셔서 자세한 사연은 몰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항상 뭔가 이상했어요. 부모님이 작은 편이신데 이상하게 저는 또래보다 크기도 했고, 아무리 살펴봐도 두 분 얼굴 중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이 없었거든요. 친척들 중에도 저랑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늘 제가 이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언젠가부터 들었죠. 그리고 이상하게 몸이 안 좋을 때면 항상 똑같은 꿈을 꿨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쓰고 있는 이름과 다르게 초원하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꿈을 꿨다고 혹시 제 이름이 원래는 초원이냐고 물어보거나 누구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부모님은 엄청 당황하면서 말을 돌리고는 했어요. 꿈 이야기를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냐고 그냥 개꿈이라고 잊어버리라고 했죠. 제가 처음 뵙는 분 붙잡고 별 이야기를 다 하네요. 아유 괜찮아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런데 부모님이랑은 어쩌다 연을 끊게 된 거야. 제가 중학생 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이전에 난소 관련 치료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갖기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엄청 희박한 확률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웃는 모습은 그때 처음 봤어요. 그 후로 부모님이 저를 더욱 차갑게 대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남보다도 더 무관심하기도 했어요.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구박하고 별거 아닌 일에 매를 들기도 하셨어요. 어느 날 밤늦게 갑자기 목이 말라서 방을 나왔는데 부모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때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는데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상해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식도 아니네. 길에서 주워와서 이 정도 키웠으면 많이 애썼지 않냐고 충분하다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에 저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주워온 아이였다는 거. 그냥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책임감을 길러주려고 첫째인 저를 더 엄하게 대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친자식이 아닌 저를 키우다가 진짜 아이가 생기니 천대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두 분 말씀처럼 자기 자식도 아닌데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줬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싶었어요. 그래서 따져 물어야 할 상황에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학교를 다녀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냥 알 수 있었어요. 나를 두고 갔구나. 나를 버리고 갔구나. 그냥 이제 여기서 나랑 인연을 끊고 싶다는 뜻이구나. 그 뒤로 청소년 쉼터에 들어갔는데 가출 신고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센터에서 몇 번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으셨고 저도 그냥 제가 가출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소식 끊고 모른 척 살아가다가 두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동생이 어리니까 와서 장례 치르는 것 좀 도우라고 어이가 없었죠. 화가 나기도 했고요. 고등학생이면 다 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한참 부모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청소년인데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동생만 데리고 사라진 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 도움이 절실한 부분도 많았는데 아예 연락을 받지 않으시니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당장 먹고 살 게 먼저라 대학 입시도 포기했고 20살 이후부터는 쭉 일만 했어요. 가족도 없는데 돈까지 없으면 어디서든 무시당할 것 같아서 이 악물고 일하면서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 우연히 친구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저보고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배우다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보태서 이렇게 카페를 차리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네. 고등학생이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나 고생을 많이 했다니 어른으로서 이 아줌마가 다 미안하네. 고생 많았어.
앞으로 남은 인생은 화창하게 꽃길만 필 거야. 그래서 어릴 때 꿈꾸며 나온 초원이란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이겠거니 생각한 거야. 네, 그리고 부모님 장례식에 갔을 때 유품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청년은 은색으로 된 팔찌 하나를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양초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어쩌다가 부모님이랑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갓난아기 때 입양이 되었나 싶었는데 출생 신고서만 있고 다른 기관이나 관련 서류는 없더라고요. 뭐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짐을 다 뒤졌는데 문서 몇 개랑 이 팔찌만 나왔어요. 여기에 어릴 때 늘 꿈에서 들었던 초원이라고 쓰여 있길래 아마 길에서 발견되기 전 원래 내 이름인가 보다 유추만 할 뿐이에요. 그 팔찌 내가 한 번만 자세히 봐도 될까? 저는 팔찌를 받아서 들었어요. 양초원 정확하게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니 작은 네잎 클로바와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맞아요. 바로 제가 만들었던 팔찌였어요. 아이가 생기면 꿈을 꾼다고 하잖아. 태몽이라고 내가 우리 아들을 임신했을 때 꿈에서 정말 귀엽고 하얗고 통통한 토끼 한 마리가 나왔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토끼는 처음 봤던 것 같아. 그런데 넓은 풀밭에서 토끼가 폴짝 뛰어올라 앉아있는 내 품에 쏙 안기는 거야. 그리고 입에 뭘 물고 있어서 봤더니 데이 클로버였어. 그 꿈을 딱 꾸자마자 아, 이게 태몽이구나 싶었지. 그리고 얼마 후 진짜로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이름 뒤에다 데이브 클로버랑 토끼를 그려 넣었어. 우리 아들을 내 품으로 이끌어준 특별한 의미였으니까.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남들은 돌잔치에 금을 해준다는데 나는 은팔찌를 맞췄어. 그나마도 이렇게 글자 넣고 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서 큰 마음 먹고 만들었지.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내 아들이라 그런지 번쩍이는 금팔찌가 아니라도 참 잘 어울렸어. 이건 내가 아들에게 만들어준 팔찌랑 똑같아. 네, 이게요. 혹시 아드님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내가 우리 아들 이름 붙인 김밥을 파는 이유는 어릴 때 잃어버려서야. 원래 이 분식집은 식당 자리였거든. 그때 일하면서 3살짜리 아들을 가게 앞에서 놀게 했는데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어. 주변을 다 수소문하고 역 안에까지 뒤져보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몇 년을 전단도 돌려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지. 전단을 돌리고 신문이나 전광판에 광고도 넣고 또 아이 봤다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뛰어가다 보니까 매일 마이너스였어. 우리 애 잃어버린 곳이 여기라 나는 이 자리를 꼭 지켜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지. 그래서 아들 이름을 김밥에 붙여서 팔았어. 일부러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사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김밥을 사 먹고 이름을 듣고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그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우리 아들 귀에도 김밥 이야기가 들어가 찾아오지 않을까. 아들을 아는 사람이 이런 것도 있다며 알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마진도 안 남는 김밥을 팔면서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사연을 이야기하기도 했어. 잃어버린 우리 아들 김밥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에서라도 비슷한 사람을 보면 꼭 알려달라고. 그렇게 30년을 버텼는데 그럼 혹시 물론 내가 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우연히 이 팔찌를 가지고 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랑 비슷한 아이디어로 청년 부모님이 만든 것일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이런 작은 우연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랑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 생겼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러니 부디 유전자 검사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이름도 나이도 다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사장님, 저도 제 가족을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저를 키워주시던 분들도 다 돌아가셔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친부모님은 어떤 사람일까 계속 궁금해하면서 살아왔어요. 혹시 어디선가 애타게 찾고 있지 않을까?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들은 아니었을까? 저 역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만약 사장님이 제 진짜 가족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눈물로 얼싸안으며 가족 상봉을 하기 전에 혹시라도 실망할까봐 저희는 먼저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만약 제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아들처럼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면 이 팔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지는 또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 청년의 부모님이 예전에 살았던 동네부터 다 수소문해봐야 하나 등등 만약 친자가 아닐 경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차마 바로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이라도 아니라도 양쪽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친자일 가능성이 무려 99.999%라고 하더군요. 그 결과를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30년을 아등바등 이를 갈며 내 아들을 찾겠다고 역 앞에서 온갖 고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찾게 된다니 감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청년 역시 결과를 보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아들인데 얼마나 소중한 내 자식인데 데려갔으면 잘 키우기라도 하지 왜 우리 애 가슴에 상처를 주고 이 고생을 시켰어? 왜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자식인데 나한테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우리 애를 왜 데려갔어?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 사장님 아니 어머니 엄마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힘들 때마다 나에게도 진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백 번을 생각했어요. 엄마 저희는 분식집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들어오던 손님들이 저희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상황들은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마침내 제가 그토록 찾던 제 아들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분식집을 이 악물고 운영해 온 한을 푸는 순간이기도 했죠. 아들과 저는 한참을 오열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앉아서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오래오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제 소원은 다 풀었으니 그동안 운영하던 분식집을 정리했는데요. 아들이 오픈하려던 카페를 분식집 자리와 합쳐서 더욱 본격적으로 가게를 하기로 했어요. 돈이 부족해 작은 가게를 구했던 아들은 제 덕분에 더 넓은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팔 수 있는 메뉴도 늘릴 수 있다고 기뻐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분식집만 운영했던 저는 아들을 도와 함께 카페를 하려고 요즘은 빵 만드는 법을 배우러 다니는 중인데요. 아침마다 아들이 만들어주는 커피 한 잔을 먹고 제빵 학원으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해주는 아들이 있어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만큼 너무나 애틋한 내 아들 앞으로 카페가 잘 되어서 멋진 사장님으로 대박나기를 기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